미국 애틀란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둘루스에는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한인마트, 식당 등의 다양한 상점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주점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술집 영업이 허용되는 시간은 새벽 1시 반까지인데요. 이 주점은 문을 닫은 척을 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이곳에 32살의 고강희 씨가 남성 오모 씨와 여성 2명과 함께 방문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성 4명이 방문했는데요. 신동호, 강현태, 이승원, 박동수 역시 그 식당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때 두 일행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뭘 보냐며 싸움이 일어났지만 식당 주인과 여성 2명이 말리면서 진정되는 듯 했죠. 문제는 식당 밖에 나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아침 6시 40분, 박동수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나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고강희 씨 일행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다시 싸우다가 고강희 씨와 일행들이 먼저 차에 올라탔죠. 오 씨는 운전석에 앉고 고강희 씨는 조수석, 그리고 여성 2명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그때 박동수 일행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오 씨는 박동수 일행에게 겁을 주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요. 그 앞을 막아섰던 박동수를 차로 치면서 그가 차 아래로 깔리게 됩니다. 박동수 일행은 열받았고 운전석에 앉은 오 씨를 끌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고강희 씨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박동수 일행들이 고 씨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했는데요. 그 사이에 오 씨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혼자 남은 고강희 씨는 박 씨 일행을 피해서 마트 쪽 주차장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건이 발생했죠. 박동수가 고강희 씨를 쫓아가서 칼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고강희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박동수 일행은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0분의 시간이 흐른 아침 7시, 한 주민이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쓸어있던 고강희 씨를 발견했죠. 고 씨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즉시 911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차장에 있는 CCTV가 사건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용의자를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자 고 씨는 2, 3개월마다 도시를 이동하면서 호스트바 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격자를 발견합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사건 현장에서 약 20m 정도 떨어져서 두 일행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택시기사가 신동호와 이승원을 알아보면서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강현태는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칼을 꺼내서 찌른 건 박동수라며 자신들은 살인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죠. 그래서 수사관이 박동수를 체포하려고 봤더니 그는 이미 사건 발생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사법당국 측은 처음에는 세 사람의 보석 신청을 거절했는데요. 3명의 주장이 일관되고 박동수가 붙잡힐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칼을 꺼내서 찌른 사람은 그들의 진술대로 박동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한화 약 1,000만 원의 보석금을 받고 세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2017년, 미국 측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청구하면서 박동수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수사팀이 박동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었어요.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그의 얼굴 사진 한 장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박 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 신고서 한 장뿐이었는데요. 수사팀은 일단 그가 제출한 거주지를 찾아가 봤더니 주소지가 식당이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거짓 주소를 제출한 거죠. 그는 철저하게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들른 것 외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국에 살고 있던 박 씨의 친누나를 추적했죠.
박 씨는 미국에서 엄마와 살고 있었고 그의 친부와 누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박 씨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한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누나였기 때문이죠.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구의 누나 집 앞에서 며칠을 잠복했지만 박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나의 통화 내역 10만 건을 확보해서 분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기적으로 통화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항상 꺼놓는 번호를 발견했어요. 40일 동안 휴대폰이 켜져 있던 시간이 10시간밖에 되지 않았죠. 주로 잡힌 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일산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일단 이 휴대폰의 주인이 박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날은 박동수가 유일하게 휴대폰을 자주 켠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 날이었죠. 박동수는 친구와 연락하기 위해서 1시간마다 휴대폰을 켰는데요. 경찰은 실시간으로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거죠. 박 씨는 그날 부산 광안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날 11월 1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부산역으로 잡힌 걸 보고 바로 서울역으로 잠복 장소를 옮겼죠. 그렇게 긴박한 수사 과정 끝에 그날 오후 8시 55분 열차에서 내리는 박동수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동수는 한국에 입국해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한국 경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체포된 것입니다. 2019년 6월, 박동수는 사건 발생 8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주한 게 아니라 원래도 그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했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숨어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박동수가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고 함께 기소된 3명의 일행이 박동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또한 사법당국 측은 유일하게 박 씨만 도주한 점과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찌른 것이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동수는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집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진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 한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술집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영업이 걸리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동수는 법의 심판을 피해 한국으로 도주했지만 긴밀한 수사 끝에 체포되었으며 현재도 미국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